안녕하세요. 종신왕통키의 최도노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 종신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고객님의 거절 함께 보시죠. 자, 고객님께서 종신보험을 권유드렸더니 종신보험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활용한다고는 하시는데 결국은 죽어야 보상받는 보험 아닌가요?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요즘에 뭐 유튜브나 종편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 포인트죠. 어쨌든 종신보험은 사망이 목적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굳이 안 들어도 된다. 결혼 안 했으면 뭐 줄 사람도 없는데 사망보험이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거절하시는 고객이 있으시면 저는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보냐면, 고객님 혹시 스마트폰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은 글자 그대로 이제 휴대폰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유선 전화를 대신할 수 있는 초창기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 벽돌처럼 생긴 애니콜 혹시 기억나시나요? 진짜로 전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 전화기 안에 너무나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자, 이 스마트폰 우리 컨설턴트님들은 하루에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전화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예, 저희가 요 관련된 설문조사가 하나 있어서 프롤로그로 먼저 좀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2020년에 조사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가장 많이 하시는 활동은 뭔가요?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69.7%가 메신저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문자를 보내거나 뭐 카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뉴스나 기사를 본다가 두 번째였고요. 인터넷, 모바일 쇼핑을 한다, 웹서핑을 한다, SNS를 한다, 음악을 듣는다, 게임을 듣는다, 동영상이나 짤방을 본다. 그리고 정작 이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를 하는데 이용한다가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거든요. 더 이상 이제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닌 것이죠. 자,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우리 일상에서 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이 스마트폰 안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제가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전에 예전에 저희가 카메라로 사진 찍고 막 현상하고 앨범에 넣고 막 이랬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우리 사진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졌지요. 물론 뭐 취미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뭐 더 성능이 좋은 DSLR 같은 거 구매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웬만한 사진들은 다 커버가 되고요. 최근에는 영화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잖아요. 초창기에 우리 스마트폰에 있던 카메라는 화소나 성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뭐 렌즈도 막 서너 개씩 달려있고 굉장히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가 돼 있어요. 카메라가 다 디지털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필름 없어졌을 거고, 당연히 앨범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책, 신문, 잡지, 뭐 수첩, 다이어리, 전화번호부, 그 다음에 뭐 스캐너, 어학기, 그 다음에 저는 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 5번째 있는 우리 지갑이나 카드, 통장 같은 것들을 최근에 스마트폰이 다 대체하고 있죠. 우리 어디 가서 결제할 때 현찰 내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잔돈 바꿔줘야 되고 하니까. 신용카드는 그나마 좀 편리하긴 한데 그 승인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한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띡 찍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뭐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찍고 타시고요. 저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내비게이션 산업에는 스마트폰이 아주 치명적일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운전할 때 지도책 보다가 처음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정말 혁신적이었죠. 특히나 제가 잘 모르는 지역 같은 데 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최근에는 제 차에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켜고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주니까요. 아마 스마트폰이 나온 이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시계, 뭐 전자계산기, MP3 플레이어, 뭐 사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이 기능을 대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형 배낭을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도 기능이지만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종신보험도 스마트폰처럼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듯이 종신보험에도 특약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런저런 보험 들지 않고 종신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 고객님처럼 거절하신 분, 종신보험은 결국 죽어야 받는 거 아닌가요? 이분은 어디에 멈춰 있냐면 애니콜에 멈춰 있는 거죠. 스마트폰을 휴대전화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인정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지금은 전화가 아닌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 스마트폰을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종신보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종신보험의 진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뭐 그 전에도 사망보험 같은 것들이 좀 있었지만 종신보험이라는 개념이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IMF 사태, 우리 이제 금융위기 사태 이후 1998년, 1999년 이때가 아마 피크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나의 어떤 나에게 필요한 상품이라기보다는 금융상품처럼 누구 거 사주는 거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나오면서 가장의 책임 그리고 가족사랑의 실천 이런 마케팅 어떤 기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달라지게 됐죠. 그리고 많은 유능하신 분들이 직장 그만두시고 종신보험 판매를 할 수 있는 보험시장에 뛰어들면서 우리 산업이 이렇게 많이 이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종신보험은 뭐였냐면 그동안 뭐 원금 얼마 내면 원금 너 몇 년 내면 원금 나와 뭐 보장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것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로 대표되는 이 보험은 당신의 인생을 같이 하고 있는 당신의 가족을 위한 가족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장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의 관점을 바꾸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게 맨 최초 1세대 종신보험 이때가 이제 가족 사랑의 실천이었죠. IMF가 끝나고 나서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른 금융기관들은 고금리 상품들을 막 내는데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길다 보니까 무작정 고금리 상품을 냈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역마진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금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투자 성과가 좋으면 그 성과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변액 종신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일반 종신이 됐든 변액 종신이 됐든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묶이는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부여했어요. 아무 때나 중도 인출도 할 수 있고 여유가 없으면 납입 중단도 할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된 유니버셜 종신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환형 종신이라 그래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하고 피보험자를 전환시켜서 마치 어떤 상속을 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형 종신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최저 우리는 이 정도는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최저 보증 종신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다양한 개인의 맞춤에 따라서 질병이라든지 뭐 CI라든지 GI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특약들을 조합한 그런 이제 멀티 형태의 어떤 그 종신보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이제 CI, 우리 질병을 함께 넣은 CI 종신, 건강 종신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장기 간병이 요구되는 이런 질병에 대비한 롱텀 케어, 우리 이제 LTC 종신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가장 최근까지는 이제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력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지 환급금을 안 드리는 대신 이걸 저희가 이제 무해지 종신이라고 했고요. 해지 환급금을 정상적인 것보다 작게 반만 드리는 이걸 이제 우리가 저해지 종신이라고 했는데 이 무해지, 저해지 이런 이제 해지 환급금을 제한하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무해지, 저해지 종신이 최근까지 가장 인기였고 현재는 하이브리드 종신이라 그래서 종신보험인데 이거를 원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투자해서 환율에 대한 그런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달러 종신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7년 차에 또는 10년 차에 납입이 종료가 되면 원금을 돌려드리는 조기 원금 상환형 이런 이제 종신보험들 다양한 종신보험들로 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보험이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다는 제일 첫 번째 1세대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 종신보험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 보험, 저 보험, 저 보험 뭐 여러 군데 들고 관리하기 힘든 것보다 이거를 싹 다 종신보험 하나로 합쳐서 스마트폰처럼 가볍게 종신보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거든요. 노후생활 종신보험으로 한다는데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잖아요. 노후생활은 연금으로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근데 저희가 해석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스마트폰은 전화기니까 전화만 하시고요. 사진기 필요하시면 디카를 사셔야 돼요.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폰에 전화기가 없다면 그분 말씀이 맞는 건데요. 우리는 전화기가 있어요. 물론 내가 좀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디카 사실 수 있어요.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연금 가입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가입하고 저것도 가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종신보험 안에 있는 생활자금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노후 보장은 가능하거든요. 우리 컨설턴트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금리 형태 연금, 내가 연금 얼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때. 저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낸 거만큼 받는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죠. 내가 월납 20만 원을 냈는데 연금 얼마 받겠어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종신보험 25만 원 내시게 되면 연금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나오니까 한 70%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은 연금 받을 때까지 사망보장이 전혀 안 되는 것이고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도 하면서 연금을 드리는 것이고 초창기에 이렇게 사망하지 않고 생존했을 때는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 연금 전환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어요. 알고 계신 것처럼 연금 전환은 종신보험을 그 시점에서 해지하는 거죠. 해지 환급금을 연금처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연금 전환 신청을 하시면 사망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거기서 더 발전해서 생활자금 형태로 주죠. 생활자금은 뭐예요? 그 시점에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을 하는 거예요. 감액을 한 금액만큼을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보장은 보장대로 살아있으면서 연금을 받는 기능이니까 내가 정말 노후를 두텁게 해야 되겠다, 연금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가입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보장도 받으면서 일정 부분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신보험을 우리 보험을 하나로 뭉친 한 개의 스마트폰으로 비유해서 설명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위험을 하나의 보험에 담았다는 의미로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비유한 종신보험의 기본 원칙은 가족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망보험금이죠. 최근에 종신보험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종신보험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불완전 판매죠. 잘못 판매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사랑의 실천이 원칙이고 노후 보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는 완전 판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가족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하는 가치, 이건 여러분이 끝까지 잘 지켜주셔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질병 보장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여명급부. 그래서 우리가 CI 같은 거를 만약에 가입하시게, CI 종신 같은 거 가입하시게 되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미리 지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고, 간병연금, LTC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간병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비용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비상자금, 목적자금은 우리가 이제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 급하게 자금을 빌릴 때 종신보험이 또 하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절세와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후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자금을 빌리시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특히나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강제로 문을 닫아야 되고 강제로 제한을 하고 하다 보면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주니까 버티시기가 어려웠어요. 대출을 받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소상공인 중에 대출 없이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 몇 분 되겠어요. 그리고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절차도 복잡하고 금리도 매우 높고,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정책 대출을 받겠다고 새벽 몇 시부터 줄을 섰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접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분이 장사가 잘 되실 때 크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때 이분은 만약에 그게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종신이라면 불과 몇 초 만에 모바일을 이용해서 바로 중도 인출하실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코로나 종식되고 장사 잘 되시면 그때 추가 납입으로 메꾸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도 인출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약관 대출, 우리가 보험 계약 대출을 이용해서 역시 복잡한 절차 없이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약관 대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은행 대출에 비해서는 금리가 좀 높겠죠. 다만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우리 1금융권과 보험회사 간의 금리 차가 크지 않아서 지금은 이 보험 계약 대출도 비상자금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우리 이제 가계대출이 종목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참고로 우리 코로나는 2020년 3월이에요.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그 전까지는 적었던 대출이 급격하게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 부동산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색으로 보이시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실상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았고요.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게 뭐냐면 우리 신용대출, 기타대출이거든요. 기타대출은 지금 그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가율 자체도 급격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게 투자를 위한 담보대출이 아니라 우리 생활형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대출이 왜 늘어났겠느냐. 코로나로 어려워지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자금 용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자, 실제로 여쭤봤죠. 2020년에 우리 모바일 리서치 오픈 서베이에서 이제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에서 59세 성인이죠. 비상자금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어디에 넣어두고 계신가요? 여쭤본 거예요. 가장 많은 분 일단 없음도 지금 7.6%나 되고요. 네, 비상자금 없습니다. 7.6%. 가장 많은 25.8%는 1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1%는 100에서 250, 13.8%는 250에서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좀 다 더해 본다면 거의 60% 정도, 60% 정도의 분들이 비상자금으로 500만 원 미만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코로나가 됐든 뭐 비슷한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어려울 거예요. 자, 이 자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보통예금, 금리가 거의 없는 수시 입출식 보통예금으로 보유하시거나 CMA, MMF, 심지어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글자 그대로 만약을 몰라서 들고 있는 돈이지 수익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종신보험 안 들고 있었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뭐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게 생겨서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장도 받으면서 급할 때 중도 인출은 우리 컨설턴트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출과는 다른 거죠. 얘는 상환 의무가 전혀 없고요. 중도 인출한다고 해서 보험 금액이 감액되는 것도 아니죠. 보험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인출해서 빨리 사용하거나 보험 계약 대출 같은 것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좋은 비상자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리 종신보험의 각종 특약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 보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왼쪽에 보시면 암 환자의 주요 고민,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가 암 환자들이 혹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연기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글자 그대로 우리 한국 혈액암 협회에서 조사한 그런 설문조사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감안해서 보면 왼쪽은 뭐냐면 암 환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했더니 수술과 항암 치료라고 대답하신 분이 35.2%니까 3명 중에 1명은 수술과 항암 치료가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 재발이나 전이,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걱정, 병원이나 교수를 어떻게 결제할 것인가, 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병 및 간호, 체력 식단인데 여기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1위에 있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항목을 대답하실 때 어떤 분은 항암이 걱정돼요 라고 대답하셨고 어떤 분은 치료비가 걱정돼요 라고 대답하셨는데 항암이 걱정되시는 분 중에는 항암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표적 항암이라고 해서 비급여, 우리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못하는 그 대신에 효과는 아주 좋은 그런 항암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급여 항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 암 환자의 고민 중에는 사실은 이 비용 문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오른쪽에 비급여 항암 치료 부담 때문에 치료 중단 또는 연기를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56.4%가 그렇다. 30.1%가 약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환자 가족 중에서 약 86%니까 거의 90%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까 고민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 대한 문제들, 이걸 우리가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주요 사망 원인하고요. 심혈관, 내혈관 질환 환자 수 추이입니다. 보시면 우리 지금 왼쪽에 보시는 자료는 2021년 9월에 발표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예요. 1위는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암, 악성 신생물인데요. 이 악성 신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암, 저암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단일 상병으로 본다면 2등인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이제 우리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심혈관 질환하고 그다음에 기타 심장질환으로 나눌 수 있죠. 심장질환이 이제 15.6%, 폐렴이 3등인데요. 폐렴 같은 경우에는 폐렴 구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폐렴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지만 대부분 건강한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한 감기 정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망 원인 중에서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결정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질병이고요. 뇌혈관 질환이 4등이죠. 그래서 뭐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4등이고 안타깝지만 5위가 이제 자살이고요. 그 뒤에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간질환, 고혈압, 그다음에 폐혈증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살을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3가지 원인으로 사망하는 거죠. 암, 아니면 뇌혈관, 아니면 심혈관. 이 질환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복잡하고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뇌혈관 질환 환자 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심혈관 질환 환자 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컨설턴트님께서 한번 실제로 설계를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예를 들면 암 진단금 5천만 원을 종신보험에 암 진단 특약 5천만 원으로 가입할 때하고 일반 우리 질병건강보험에 암 진단 특약 5천만 원 가입할 때하고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종신보험의 암 진단 특약이 더 싸기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보험료는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위험률이에요. 위험률. 사고 발생 확률. 만약에 암 진단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사고 발생 확률이 가입하시는 분이 동일한 30세 남자 표준차라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대상도 똑같고 그 다음에 발병하는 질병도 똑같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금액도 똑같고 그럼 위험률이 같잖아요. 그러면 종신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나 아니면 질병보험으로 가입하나 거의 대부분 보험료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굳이 저희가 질병보험을 가입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할 필요 없이 종신보험 안에다가 특약으로 넣으면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종신보험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절세인데요. 절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보험이 10년 이상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이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 이게 단순히 그 어떤 보험 차익,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우리 종합소득세 이런 데서 전부 다 예외가 되는 것이고요. 또 100만 원까지는 뭐 모든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는 다른 일반 상품, 투자 상품에 비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왼쪽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이에요. 우리 2019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하신 분이 15만 9,440명인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모든 금융소득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자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과세 세율을 계속해서 높여서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인데 나는 뭐야 2천만 원 정도 이자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야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운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딸랑 적금 하나 보험 하나 펀드 하나인데 그게 해필이면 만기가 일치돼가지고 어느 한 해에 갑자기 나온다든지 나는 1년 만에 얻은 게 아니라 30년 동안 부었던 적금이 30년 만에 뭐 이자가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 이제 VIP 고객에 해당하는 그런 고액 자산가분들은 늘상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이 되시겠죠. 예, 우리가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는 보험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소득까지 모든 종합소득을 다 합쳐서 과세할 때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그럼 내가 얻은 이익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신보험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노후보장 기능이 있는데요. 종신보험에 생활자금이 있는데 이 생활자금은 연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생활자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 얼마 정도가 나오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특정한 생명보험회사의 어떤 특정한 종신보험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한 후에 적립금을 한번 비교해 본 거고요. 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 원, 보험료 27만 4천 원, 납입기간 20년 정도 납입을 했을 때예요. 그랬을 때 정액형으로 10년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1억 1,9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거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181%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득 보장형으로 20년을 보증받는다, 50%다. 그러면 1억 1,100에 168% 정도를 받게 되고요. 확정연금으로 60년 받는다. 그러면 1억 1,700에 178% 정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금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27만 4천 원을 내가 보험료로 쭉 냈을 때 생활자금으로 전환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요걸 확인해 보신 다음에 요 금액을 내가 연금으로 그냥 금리 형태의 연금으로 받는다면 보험료 얼마 정도를 내야 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시면 그 차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좀 잘못된 그런 설명일 수 있겠지만 종신보험으로 노후 준비도 가능하다. 특히나 그 앞에 뭐 기본적인 최소한의 이런 단어가 들어가 준다면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참인 명제인 것이죠. 종신보험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죽어야 보상받는 사망보험이 아니라는 점 고객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신보험을 사망보험으로 인식하는 고객이 있다. 자, 이분에겐 제일 먼저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고객님, 스마트폰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세요? 얘는 전화기지만 지금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하시는 분은 없다.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고 오히려 전화로 사용하는 시간이 제일 짧을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 그래서 뭐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계산기, 지도책, 뭐 내비게이션, 카메라 이런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를 이 기계 하나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기능도 매우 뛰어나지만 휴대라고 하는 간편성 또한 매우 편리한 것인데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보상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신보험은 그렇지 않다. 얘도 초창기에는 가족사랑이라고 하는 죽어야 받는 보험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지만 다양한 형태로 사회와 생활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진화를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가성비가 높은 무해지, 저해지 그리고 조기, 원금, 상환형 또는 뭐 달러 종신과 같은 멀티 또는 하이브리드형 종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이 전화기가 아닌 것과 같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종신보험 안에 우리 일상의 모든 걸 담을 수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뭐 가계 비상자금부터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노후 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질병도 보장할 수 있고 만약에 CIA다 이럴 경우에는 여명급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LTC 종신이다 그러면 간병연금 같은 경우도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보험 안에 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비상자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시기에 갑자기 자금을 조달하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계대출의 증가를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담보대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담보대출의 증가율보다는 기타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중도인출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계약대출 대출이라는 점은 같지만 이자가 약간 비쌀 수는 있지만 은행이나 이런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비해서 절차라든지 아니면 조건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간단하고요. 또 빠른 시간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 즉시성 면에서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에게 여쭤본 거죠. 저희가 1000명에게 비상금 가지고 계십니까? 60% 이상이 다 5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그냥 아무것도 이자가 붙지 않는 보통예금, MMF, CMA 이런 데 넣어놓고 계셨어요. 금액도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도 그렇게 아주 훌륭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었고 자, 그 다음에 암 환자분과 가족에게 여쭤봤죠. 그래서 우리 가장 암 치료하실 때 힘드신 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항암, 그 항암에 관련된 부분, 수술에 관련된 부분 요거는 일정 부분 오일했던 치료비하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역시 매우 문제였고 이 비용, 특히나 비급여 항암 치료 때문에 중도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기한 경험이 있느냐? 86%가 무려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고 대답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4명 중에 1명이 심혈관, 뇌혈관. 이 심혈관, 뇌혈관은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질병이죠. 뇌혈관 같은 경우는 보통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보통 발생되고요.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보다도 오히려 2배. 그래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술 비용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병에 대한 그 대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절세 효과. 그래서 우리 보험 차익, 이자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체 이자에 대한 비과세보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 이 점으로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망보장과 기본적인 노후보장. 그래서 우리 지급률, 원금 대비 지급액 비율이라든지 지급 금액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연금에 비해서도 아주 많이 뒤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노후 보장의 기능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연금을 25만 원 내든 종신보험을 25만 원 내든 연금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 25만 원 내고 생활자금 되게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연금 25만 원 내도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요거는 고객님께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 중요한 키워드, 메인 키워드는 26.2%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사망자 중에서 심장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숫자인데요. 그만큼 치명적인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29.6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 그래서 전체 응답 중에 가장 최하위였고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드렸고요. 61.3% 비상자금을 500만 원 이하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비율.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2명 중에 1명은 비상자금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고 15만 9,440명 2019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인원수. 그래서 누구든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181% 정액형 10년 보증 상품의 종신보험의 연금 지급 비율. 그래서 원금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죠. 181%면 지급이 될 수 있다. 요거는 기존 우리 봉시유령 연금에 비해서도 아주 크게 뒤지는 편은 아니다. 요 통계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에필로그인데요.
자, 여자분인데 뭔가 깜짝 놀랐나 봐요. 막 안경도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있는데 뭐에 놀랐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웃기게 좀 익살스럽게 재밌게 가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이 뭐 좀 다른 오해나 이런 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 여자분이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비아그라예요. 비아그라. 비아그라라는 약 아시죠? 비아그라 어디서 만드셨는지 혹시 아세요? 비아그라를 처음 만든 제약사는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때문에 너무 많이 알려진 미국의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었을 때 비아그라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치료 목적이 뭐냐면 협심증, 그 혈관이 막혀서 이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나 고혈압. 그래서 이 막힌 혈관에 혈전을 좀 용이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그 효과가 다른 약에 비해서는 다소 좀 모자랐어요. 근데 그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원래 목적했던 그 효과는 미흡했는데 다른 엉뚱한 데서 효과 이제 부작용처럼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죠. 남성들의 발기를 도와주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협심증, 고혈압 약으로 개발했는데 지금 전 세계 20억 이상이 판매된 화이자의 아주 대박 상품이 된 거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진통, 소염, 해열제였는데 이게 그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거나 혈압을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 부작용으로 발견해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약, 만약에 그 혈압이 있어서 약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작은 아스피린 하나씩 꼭 드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목적은 요걸로 만들었는데 운용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더 유용하게 쓰이는 물건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종신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가장이 만약에 사태에 잘못됐을 경우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무시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뜻밖의 더 좋은 기능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아그라 우연히 발견한 발기부전 치료제 사례를 드렸고요. 여러분도 고객님마다 고객님에게 맞는 기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종신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